승재야, 유정아, 어디 있는 거니? 제 목소리는 텅 빈 복도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얘들아, 장난치지 말고 어서서 나와. 엄마 여권이랑 핸드폰, 설마 나를 여기에 버리고 간 거야? 아니지? 그럴 리가 없어. 내 하나뿐인 아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야, 이건 악몽이야.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억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역만리에서 혈혈단신으로 벌어졌을 때의 그 막막함과 절망감이란, 하지만 바닥 없는 절망의 늪으로 추락한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 사실은 저 푸른 하늘을 훨훨 날기 위한 준비 운동이었다는 것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제 기구한 운명,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기적 같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제 하나뿐인 아들 녀석이 결혼을 앞두고 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혹시 아직 예상 밖 사연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가 이어질 때 바로 소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60을 간 넘긴 평범한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괌이라는 낯선 땅에서 지내다가 이제는 사랑하는 제 조국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죠. 역시 내 나라, 내 땅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몇 년을 살았던 그곳의 뜨거운 햇살과 푸른 바다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곳의 꽃들이 기억에서 지워지질 않네요. 더운 나라의 꽃들은 어찌나 그리 화려하고 생명력이 넘치던지요. 괌의 국화였던 부겐빌레아라는 꽃이 유독 마음에 남습니다. 선홍색의 화려한 꽃받침이 활짝 피어나고 그 안에 작고 새하얀 꽃이 수줍게 다시 피어나는 모습이 참 신기했죠. 그 강렬한 꽃의 꽃말이 정열과 조화라니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괌에 살 때 저는 정원에 그 꽃을 직접 키웠습니다.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 꽃이라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어버리더군요. 딱 알맞은 때 바로 그 순간에 물을 주어야만 1년 내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었어요. 어쩌면 사람 사는 일도 그런 것 아닐까요? 모든 일에는 때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사실 저는 몇 년 전 50 후반의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첫 남편과는 아주 오래전에 사별을 했죠. 꼬박 30년이 넘는 세월을 혼자 살다가 참으로 극적인 과정을 거쳐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 실은 저 푸른 하늘을 훨훨 날기 위한 준비 운동이었다는 것을 그때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제 하나뿐인 아들 승재가 결혼 날짜를 받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장가 가는데 어머니도 이제 그만 혼자 사는 거 졸업하시는 게 어때요? 좋은 분 만나서 새 출발하세요. 결혼 준비로 한창 들떠있던 아들이 뜬금없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는 이대로가 좋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제 저 결혼하면 어머니 정말 혼자 남으시잖아요. 제발 이제는 어머니 인생만 생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보세요. 녀석은 제 손을 잡고 간절한 눈으로 말했지만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얘는 엄마한테 신경 쓸 시간에 우리 유정이한테나 더 잘해줘. 알았지? 아들은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저를 들들 볶아댔습니다. 자기 결혼하면 근사한 분 만나 데이트도 하고 그러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혼자 30년 넘게 살아온 제게 재혼이라는 건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텔레비전 드라마에나 나오는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삶을 떠나보낸 것이 모두 제 탓이라고 생각하며 오랜 세월을 괴로워했거든요.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남편과 저는 한 차에 나란히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남편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끔찍한 교통사고가 났고 남편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은행원이었고 저는 입시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아들 승재를 낳은 후에도 일을 놓지 않았죠. 그러다 마침내 제 이름을 건 작은 학원을 차리게 되었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이사를 하게 되면서 학원과 집이 너무 멀어졌습니다. 홀로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몸져 누우셨는데 시누이들이 저마다 사정이 있다며 간병이 어렵다고 손사래를 쳤거든요.
결국 저희 부부가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학원을 막 개원한 터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일을 나간 동안 어머님을 돌봐주실 간병인을 구하고 저는 차를 운전해 출퇴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운전해서 다녀야 할 것 같아. 학원이 너무 멀어서. 당신 회사 갈 때 차 안 쓰잖아. 그래, 그게 좋겠네. 면허만 따놓고 운전 안 한 지 꽤 됐잖아. 내가 옆에서 봐줄게. 시간 맞춰서 연습하자.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돌보랴, 학원 운영하랴. 당신이 고생이 많네. 남편은 늘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당신도 운전 능숙해지면 출퇴근이 훨씬 편해질 거야. 그렇게 부부가 함께 도로 연수를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아직 기저귀를 차던 어린 아들은 이웃집에 잠시 맡겼어요. 도로 연수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원래 조심성이 많은 편이었고 남편 역시 차분한 성격으로 옆에서 잘 이끌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비틀비틀 갈지지자로 도로를 가로지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눈이 이상한가? 저기 앞에 오는 차. 왜 저래? 갑자기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것 같은데? 진짜 이상하네. 여보, 피해? 남편의 다급한 외침이 귓가를 때리는 순간 그 차는 무서운 속도로 저희 차를 덮쳤습니다. 괴음과 함께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넋이 나간 제 멱살을 잡고 시누이들이 흔들며 통곡했습니다. 내 동생 살려내. 왜 너만 살았어? 생떼 같은 내 동생 잡아먹고 왜 너만 살았냐고. 그러게 운전 못하면 하지를 말지. 왜 설쳐서 멀쩡한 내 동생을 죽게 만들어. 옆에서 지켜보던 제 친구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형님들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94일생으로 살아난 애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그럼 수경이까지 죽었어야 속이 시원하세요? 음주운전한 그 인간이 잘못한 거지. 왜 죄 없는 수경이한테 그러세요? 그 사고 이후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불쌍한 남편, 아비 없이 남겨진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파왔어요. 시누이들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와 연을 끊었습니다. 절망스러웠지만 저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댁에는 아들 승재가 있었고 아파서 누워 계신 시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떠난 게 전부 제 탓 같아서 저는 승재를 키우면서 시어머니도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개웠던 학원은 아는 사람에게 헐값에 넘기고 남편 앞으로 나온 보상금과 보험금으로 겨우 버텼습니다. 자리 보전하고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는 1년 만에 남편 곁으로 가셨고 그 길로 시누이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어머님까지 보내드리고 저는 아들만 보며 악착같이 살기로 마음먹었죠. 다시 작은 교습소를 열고 혼자 몸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빠를 닮아서인지 아들 승재는 머리가 좋았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1등을 놓치지 않더니 좋은 대학에 갔고 졸업 후에는 번듯한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로 취직했죠. 그리고 회사에서 또 좋은 짝을 만나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해냈습니다. 어머, 승재 엄마, 이렇게 혼자 고생하더니 아들 장가가니까 속이 다 시원하지?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원섭섭하네. 그래도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지? 며느리보다 솔직히 네가 더 예쁘다. 어쩜 신부보다 시어머니가 더 예쁘고 난리야. 사람들 듣겠다 얘. 그런 소리 하지 마. 두말하면 잔소리지. 신랑 신부 너무 잘 어울려.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승재 엄마,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오늘 누구보다 축하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너야. 친구의 따뜻한 말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들의 혼사는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복해 주었고 저 역시 마음속에 큰 숙제를 다 해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지긋지긋한 고생은 끝이고 행복한 노후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실례지만 김수경 씨 전화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어디시죠?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그대로네. 나 기석이야. 최기석. 나 기억하지? 최기석. 그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20살 중반, 풋풋했던 시절에 뜨겁게 사랑하고 아프게 헤어졌던 첫사랑, 가득하게 잊고 살았던 옛 기억이 단박에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목소리인데도 단번에 기억이 났어요. 아니,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대학 후배 녀석을 만났어. 그 친구가 알려주더군. 잘 지냈어? 네, 여전히 괌에 살아요? 응, 정착한 지 오래야.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참, 얼마 전에 아들 혼사 치렀다며? 축하해? 네, 고마워요. 그런데 신기하네요. 어떻게 저한테 전화할 생각을 다 했어요? 혹시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네 전화번호가 맞나 한번 걸어본 거야. 다음에 또 연락할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많이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 저도 그래요. 수화기 너머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별말 없이 예의상 잘 지내라는 인사와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하다. 이만 끊을게. 네, 잘 지내세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50 후반의 나이에도 옛 감정이 기억 속에서 피어오르는지 가슴이 주체할 수 없이 뛰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갑자기 오래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기석이라는 사람, 그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은 남편과 결혼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석 씨와 저는 같은 대학, 같은 동아리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남편 현욱 씨는 기석 씨의 한 해 후배였죠. 우리는 늘 셋이 함께 어울려 다니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기석 씨와 저는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아프게 헤어져야 했고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현욱 씨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다 정이 깊어졌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기석 선배와 제가 헤어진 이유는 오직 하나,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기석 씨는 현직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소탈하고 있는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유복한 정도가 아니더군요. 대대로 부유한 집안에 아버지 형제들은 판사와 의사, 어머니 쪽 집안은 예술계에 몸담은 교수님들로 정말 대단한 명문가였습니다. 더구나 기석 씨는 그런 집안의 장남이자 외아들이었고요. 반면 저는 서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작은 방앗간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 역시 외동딸이었죠. 없는 살림이었지만 부모님은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고춧가루를 빻고 고소한 참기름을 짜고 시골에서 올라온 온갖 곡물들로 떡을 만들며 방앗간을 꾸려나가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저는 다니던 여고에서 전교 5등 안에 항상 들었고 무사히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기석 씨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인이 된 지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기석 씨가 조금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수경아, 사실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로 했어. 그래? 그럼 어서 가봐야지. 영화는 다음에 보면 되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니 수경아, 거기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오빠네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식사하는 자리 아니야? 내가 갑자기 끼면 방해될 텐데. 나는 안 갈래. 아니야. 그렇게 우연인 척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보는 거야. 사실 우리 부모님 너무 바쁘시고 격식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따로 자리를 만드는 게 더 이번이 절호의 기회야. 넌 첫인상도 좋고 예의도 바르니까 잠깐 인사만 드리면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응? 같이 가자. 말은 그렇게 해도 기석 씨가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고민했는지 그의 표정에서 느껴졌으냐. 그 성의를 차마 무시할 수 없어 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기석 씨는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 우리는 등록금을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박하게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저를 그런 곳에 데려가는 기석 씨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골라준 단정한 투피스와 구두를 신으며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기석 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평범하게 입고 가면 안 돼? 미안해, 수경아.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우연히 만났다고 해도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은 좀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래. 딱 한 번만 내 부탁 들어줘. 응? 이럴 줄 알았으면 아침에 좀 더 신경 써서 입고 나오는 건데. 저는 마지못해 기석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냥 동네의 평범한 레스토랑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강을 끼고 있는 아주 근사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죠. 입구에 들어서기 전 기석 씨는 긴장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수경아, 나 믿지? 가서 잠깐 인사만 드리고 나오는 거야. 나도 거기서 밥 먹을 생각은 없어. 하지만 레스토랑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기석 씨의 가족들은 저를 결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제 면전에 대고 가시돋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기석 씨의 가족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조금의 온기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멸시가 가득한 시선이었죠. 식탁 위에서 울리던 은식기 소리가 순간 멈추고 레스토랑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석아,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니?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기석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그녀는 저를 향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하는 중요한 식사 자리에 이런 불청객을 함부로 데리고 오면 어떡하니? 불청객, 그 한마디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불청객이라니요. 오늘 수경이랑 영화 보기로 약속했는데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요. 그 자체 차라도 한잔하면 좋겠다 싶어서 데려왔습니다. 기석 씨가 황급히 변명했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결코 저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또래로 보이는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기석 씨의 여동생인 듯 했습니다.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 내 약혼자도 와 있는 거 안 보여? 그건 정말 예의가 아니지. 어디서 그냥 막 사귀는 애를 이런 자리에 함부로 데려오면 어떡해. 오빠 혹시 술 마셨어?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내가 뭘 틀린 말 했어. 집안 분위기랑 맞지도 않는 애를 데려와 놓고 무슨 같이 차를 마시자고 해. 격떨어지게.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본 적 있죠? 제가 그쪽 학교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아주 보란듯이 우리 오빠랑 팔짱 끼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던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교정에서 늘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부잣집 딸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바로 그 아이. 그 아이가 기석 씨의 동생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술대학 다니는 거 맞죠? 꼴에 보는 눈은 있어서 우리 오빠가 부잣집 아들인 건 어떻게 알고 일부러 접근했어요? 야, 너 정말. 됐어, 오빠. 아무튼 이건 예의가 아니니까 저 애 데리고 빨리 나가. 괜히 기분만 잡쳤잖아. 그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쪽 눈치 없어요? 오빠가 이런 자리 오자자고 해도 그쪽이 알아서 거절했어야죠. 이 아무나 함부로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참, 그리고 우리 오빠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으니까 일찌감치 정리해 주세요.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다는 말에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뒤돌아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로 저를 비웃는 그들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저렇게 경솔한 애였어? 지금 처남들 사람도 와 있는데. 그만들 해. 진짜 다들 너무하네. 기석 씨가 저를 따라 다급하게 달려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끔찍한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레스토랑에서 뛰쳐나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어디가 어디인지도 분간할 수 없었죠.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기석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차마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경아, 김수경, 잠깐만 서봐. 얼마 못 가 기석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놔요. 따라오지 말아요. 수경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들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제발 진정해. 저는 뿌리치는 손에 힘을 주며 울부짖었습니다. 기석 씨, 그렇게 대단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왜 나한테 단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나 이런 수모 겪으면서까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나 너무 수치스러워요.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불청객? 격떨어진다고요? 그건 뿐만 아니라 방앗간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까지 모욕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잘 되라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해오신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분들의 정직한 땀과 노력이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기석 씨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사과했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늘 다정하고 듬직했던 그가 갑자기 너무나 멀고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석 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학교 교정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기석 씨 어머니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차에서 내린 그녀는 제게 타라는 눈짓을 하더니 조용한 카페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돈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놓더군요. 돈 보고 접근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젊은 나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결혼은 너무 큰 욕심 아니니?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돈이면 아가씨 결혼할 때 좋은 미처는 될 거야. 우리 기석이 그만 놔주고 아가씨 갈 길 가도록 해. 기가 막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그 봉투를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맹세코 기석 씨 돈 보고 사귄 거 아닙니다. 저희 동아리 친구들 아무도 기석 씨가 부잣집 아들인 거 몰라서요. 왜 저를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오해하세요? 이 돈은 뭐고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꾸 저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기석 씨랑 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저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맹랑한 아가씨네. 옷도 그렇게 거지같이 입고 다니면서 자존심은 살아있구나. 아가씨, 괜히 나한테 맞서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녀는 찻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로 치면 천한 노비가 감히 양반댁에 거저 시집 오겠다고 떼를 쓰는 꼴이야. 내가 이 정도로 나오는 걸 고마운 줄 알아야지. 옛날 같았으면 더한 일도 당했을걸. 고마운 줄도 모르고 건방지기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옛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노비가 아니에요. 평범한 학생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석 씨와 헤어질 생각입니다. 다시는 기석 씨와 말도 섞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을 울고 있으니 방문 밖에서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수경아, 생전 울지도 않는 애가 왜 그래? 기석이랑 싸웠니? 결국 저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철이 들었더라면 끝까지 비밀로 했어야 했는데 그때의 저는 너무 어리고 약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그 길로 몸져 누우셨고 아버지 역시 기석 씨 집안의 만행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당장 그 녀석 만나지 말아라. 원 세상에 사람이 먼저고 돈이 나중이지 돈이 먼저고 사람이 나중이더냐. 우리 귀한 딸 데려다가 그게 무슨 짓이야. 그게 배운 사람들이 할 짓이냐고. 수경이 너 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엄마 아빠 생각해서라도 그 녀석이랑 단칼에 헤어져. 결국 저는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과 제 안에 남은 마지막 자존심으로 기석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자, 기석 씨. 수경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부모님 설득할 수 있어. 아니, 이건 오빠 부모님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이기도 해. 나 더 이상은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 우리 부모님 가슴에 더는 못 받고 싶지 않다고. 처음으로 우리는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그는 저에게 매달렸고 저는 그를 밀어냈죠. 헤어짐을 고하는 순간 속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더는 그 집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며 주눅들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별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늦은 밤이었습니다. 고주망태가 된 기석 씨가 저희 집 방앗간으로 찾아왔습니다.
굳게 닫힌 셔터를 쿵쿵 두드리며 제 이름을 외쳐댔죠. 수경아, 김수경, 문 좀 열어줘. 나 기석이야. 그의 고함 소리에 동네 사람들 잠을 다 깰 것 같아 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이래요, 기석 씨? 어휴, 술 냄새. 술을 얼마나 마신 거예요? 미안하다, 수경아. 내가 너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한 것 같아. 우리 가족들. 변할 기미가 없어. 아마 평생 안 변할 거야. 그는 제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수경아, 나 너랑 못 헤어지겠어. 나 너랑 꼭 결혼하고 싶어. 헤어지기 싫단 말이야. 술 깨면 다시 얘기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다 깨셨어요. 정신 차려요, 기석 씨. 기석 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때는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이었죠. 이러다 길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얼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저는 그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큰일 났네.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 취하면 어떡해. 안 됐다, 수경아. 일단 네 방에서 재워야겠다. 이렇게 취한 사람을 이 추운데 어떻게 내 까딱하면 길바닥에서 큰일 나. 결국 기석 씨를 제 방에 눕혔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자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주무셨죠.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 요란한 소리와 함께 커다란 검은색 차가 저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기석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기석이 여기 있지. 방앗간으로 들어선 그녀는 잠에서 막 깨어난 저희 부모님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온갖 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참 못된 아이구나. 헤어지겠다더니 뒤로는 이런 공작을 꾸미고 있어서? 우리 기석이 데려다가 재우고 덜컥 임신이라도 할 작정이었니? 앙큼한 것 같으니라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계신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화가 난 저희 부모님이 한마디디 거들자 그녀는 오히려 더 심한 말로 저희 가족을 모욕했습니다. 행패도 그런 행패가 없었죠. 바로 그때 방에서 자고 있는 줄만 알았던 기석 씨가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러세요? 당장 돌아가세요. 기석아,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어? 멀쩡한 집 놔두고 저희가 여기 오라고 꼬드겼니? 이런 누추한 데서 같이 살자고 꼬셨어? 그만하세요. 수경이가 헤어지자고 하는 거 제가 매달리고 있는 거라고요. 애꿎은 수경이 좀 그만 괴롭히세요. 결혼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급이 맞아야지. 수경이 같은 애 내 며느리로 절대 못 들인다. 그 말을 들은 저희 어머니가 펄쩍 뛰셨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지금 누구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나도 우리 수경이 그렇게 막대먹은 집안에 절대 못 보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해요. 어머, 교양 없게 왜 이러세요? 왜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시죠? 교양은 그쪽이 바닥났네요. 사람 무시하고 돈 없다고 깔보고 막말하는 그쪽은 교양이 넘쳐서 이러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사람 이렇게 무시하는 집안이랑 사돈 맺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기석이 데리고 얼른 나가세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기석 씨는 저희 가족에게 사과하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그녀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죠. 그 뒤 기석 씨는 저와 헤어지지 않겠다며 단식 소동까지 벌였지만 모든 것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더 독하게 마음먹고 그를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석 씨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해외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작정으로요. 그렇게 첫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심한 방황을 했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약도 없더군요. 기석 씨가 떠난 후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폐인처럼 짖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욱 선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석 씨와 같은 동아리였고 우리 셋이 늘 붙어 다니던 바로 그 후배 말입니다. 수경아, 괜찮아?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선배가 여길 어쩐 일로. 기석이 형 미국으로 떠났어. 한국엔 영영 안 돌아올 거래. 부모님께 너무 실망이 크다면서 나한테 부탁하고 갔어. 너 잘 좀 챙겨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다시 북받쳐 올랐습니다. 제가 어린애예요. 그런 관심 필요 없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저 혼자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일부러 더 쌀쌀맞게 그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현욱 선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준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냉정하게 대해도 그는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함께 도서관에 앉아주기도 하고 제가 끼니를 거를까봐 김밥 한 줄을 사다 놓고 가기도 했죠. 그렇게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을까요? 얼어붙었던 제 마음도 그의 한결같은 따스함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욱 선배가 드디어 원하던 은행에 취직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작은 선물을 했습니다. 선배, 취직 축하해요. 변변치 않지만 제가 넥타이 하나 샀어요. 이제 취직도 했으니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해야죠. 누구보다 선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잖아요. 제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현욱 선배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졌습니다. 수경아, 내 선배? 그 좋은 여자, 내가 되면 안 될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배? 무슨 소리냐니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내 옆에 네가 있는 모습을 자꾸만 상상하게 되더라. 네가 웃으면 나도 기쁘고 네가 슬프면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수경아, 내 옆자리 나한테 내주지 않을래? 정말 뜻밖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그를 피했습니다. 또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선배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기석 씨처럼 뜨겁고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잔잔한 강물처럼 깊고 따뜻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이듬해에 하늘이 주신 선물처럼 아들 승재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저는 오직 승재만 바라보며 30년 넘는 세월을 혼자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 제게 수십 년 만에 기석 씨가 다시 전화를 해왔으니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요. 처음 전화가 왔던 며칠 후 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좀 더 길게 통화할 수 있었죠. 그는 그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고생 많았겠다, 수경아. 이제 아들 장가 보냈으니 마음이 좀 홀가분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네, 큰 숙제를 다 마친 것 같아서 마음은 가벼워요. 며느리도 참 착하고 예쁘고요. 그럴 줄 알았어. 넌 예나 지금이나 뭐든 다 잘해낼 줄 알았어. 뭘요? 다른 사람들도 제 상황이었으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수경아, 혹시 우리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아니, 그게 내가 곧 한국에 들어가거든. 그의 제안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통화를 했고 저는 결국 그를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자꾸 통화를 하다 보니 잊고 있던 옛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군요. 하지만 그건 불같은 사랑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소중한 친구에 대한 애틋함이었습니다. 그래요, 그저 우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정이 아닌 우정에서 비롯된 만남이라고요. 약속한 날, 젊은 시절 우리의 추억이 가득한 대학로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낡은 극장 앞에 서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그가 기석 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수경아. 네, 선배도요. 수십 년 만의 재회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발끝만 내려다보았죠.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목적 없이 대학로 거리를 하염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고 나서야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더군요.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과거에 함께 자주 갔던 추억의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퀴퀴한 커피향과 함께 오래된 팝송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데 기석 씨는 어딘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경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뭐라고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너랑 헤어지고 나 정말 방황 많이 했다. 사람이 싫어지더라. 오죽하면 한국을 등지고 미국으로 가서 살았겠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 한국에 가면 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될까 봐. 그걸 볼 자신이 없었어. 날 그렇게 내쳤던 가족이라는 사람들도 너무 미웠고. 그의 눈빛이 아련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봐, 우리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났잖아. 수경아, 가식 없이 솔직하게 말할게. 이건 내 평생의 소원이야. 너랑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 제발.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줄래? 저는 기석 씨가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몇 번 만나며 옛 추억을 나누다가 좋은 기억만 남고 다시 괌으로 돌아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선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말 나온 김에 나도 솔직하게 얘기할게. 너랑 다시 통화하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옛날 감정이 고스란히 다시 느껴져. 수경아, 나 사실 너와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잠깐만요.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 오늘은 우리 얘기 여기서 그만해요. 저 먼저 가볼게요.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같이 가자.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시 만난 그에게 좋은 감정이 되살아난 것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오직 승재 엄마로만 남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로맨스며 무슨 결혼이란 말입니까? 결국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기석 씨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기석 씨,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경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 수는 없겠니? 이제 곧 손자도 태어날 텐데요. 저는 그냥 지금까지처럼 승재 엄마로만 살고 싶어요.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저한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기석 씨를 다시 만나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 시간들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수경아, 내가 기다릴게.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거절은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생각해봐. 밤으로 돌아가. 전화 기다릴게. 아니요.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간직해요, 우리. 정말 미안해요. 제 앞에서 실망하는 그의 표정을 직접 보는 것이 괴로워 차라리 전화로 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맥없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 내외가 연락도 없이 저를 찾아와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두 사람의 얼굴이 무척 밝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주려는 듯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교로 나가 맛있는 것도 먹고 강이 보이는 예쁜 카페에서 차도 마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들이 또다시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분 만나서 새 출발할 생각 없으세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사실 아들은 결혼한 직후부터 줄곧 제게 재혼을 권유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런 소리 말라며 귓등으로 흘려들었죠. 한동안 성화를 부리던 아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잠잠해졌기에 이제는 그만 포기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기석 씨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와의 일을 애써 잊으려 하며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생전 안 하던 말을 불쑥 꺼냈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상가 건물을 자신에게 증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게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입시학원을 꽤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걸로 작은 건물을 하나 사두었던 거죠. 아끼고 아끼며 산세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큰 고민 없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건물 관리가 점점 힘에 부치기도 했고 어차피 언젠가는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증여 절차를 마치자 아들 내외는 너무나 고맙다며 해외여행을 가자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유정이가 우리 세 식구 다 같이 해외여행 한번 가자는데 어떠세요, 어머니? 무슨 해외여행이야. 엄마는 괜찮으니 너희들끼리나 재미있게 다녀와.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 일 정말 감사해서 그래요. 어머니 그동안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셨잖아요. 고맙긴 원래 내게 줄 거였어. 시기가 생각보다 조금 빨라졌을 뿐이지. 여행은 너희 둘이서나 다녀오너라. 며느리까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승재 씨랑 제가 돈 열심히 모아서 여행 경비 전부 마련해서요. 어머니는 그냥 몸만 가볍게 오시면 돼요. 제발 같이 가세요, 네? 아들과 며느리의 간곡한 청에 저는 결국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여행지는 괌이었습니다. 기석 씨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죠. 순간 마음이 조금 꺼려졌지만 이내에 고쳐먹었습니다. 괌이 어디 조그만 동네도 아니고 그 넓은 곳에서 우연히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됐어. 게다가 아이들이 저를 위해 신경 써서 고른 여행 장소인데 이제 와서 바꾸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실 죽은 남편과의 신혼여행 이후로 해외여행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듬직한 아들과 싹싹한 며느리가 곁에 있으니 걱정될 것이 하나도 없었죠. 괌의 바다색은 어찌나 아름답던지 그냥 가만히 백사장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스노클링이라는 것도 해보았어요. 물이 무서웠지만 아들의 손을 잡고 용기를 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맛있는 현지 음식을 먹고 원주민들의 화려한 쇼를 구경하며 저는 이래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꿈 같은 시간이 흘러 여행 둘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쉬고 있는데 아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돌아가는 비행기표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뭐? 비행기표가 취소라도 됐다는 거니? 그런 것 같아요. 여권 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데. 숙소 들어가시면 저한테 여권이랑 핸드폰 좀 잠시 맡겨주세요. 밤에 제가 다시 예약해 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알았다. 4박 5일 일정 중 그렇게 이틀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막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똑똑 하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니, 들어오너라. 아들은 어딘가 조급한 얼굴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여권이랑 핸드폰 좀 주세요. 돌아가는 비행기표 예약이 이상하게 꼬여서요. 어머나 그래? 큰일이네. 자, 여기 여권 있다. 저는 서랍에서 여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왜 필요하니? 인증번호 같은 게 계속 날아올 것 같아서요. 어머니 아까 차 안에서도 계속 조셨잖아요. 피곤하실 텐데 그냥 푹 주무세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놓을게요. 아들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피곤했죠. 스노클링인가 뭔가 물속에서 한참을 움직.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꿀 같은 잠을 자고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식을 먹기 위해 1층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 내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아이들이 묵는 방으로 찾아가 보았죠. 어젯밤 아들이 제 핸드폰을 가져갔기 때문에 전화를 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 있는 아이들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고 호텔 직원이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요, 실례합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지만 외국인 직원은 제 말을 알아들을 리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애들이 없어졌지? 승재야, 유정아. 저는 당황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로비로 달려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렸습니다. 로비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영어가 짧은 제 말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없어졌어요. 방이 텅 비었어요. 전화 좀 해주세요. 다행히 근처에 있던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직원이 다가와 주었고 전 겨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현님, 아드님과 며느님은 어젯밤 10시에 체크아웃을 마치고 호텔을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는 같이 왔다가 같이 돌아가는 일정인데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요. 아닙니다, 손님. 기록을 확인해 보니
어젯밤 10시에 모든 결제를 마치고 분명히 체크아웃 하셨습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여권도 없었습니다. 어젯밤 아들이 비행기표 문제를 핑계로 제 여권을 가져갔던 기억이 그제야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설마 내 아들이 나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제가 버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증여해 주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비행기표와 여권은 물론이고 핸드폰조차 없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칠흑 같은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천국처럼 아름다워 보였던 그 풍경이 이제는 저를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득에 버려졌다는 절망감에 차라리 저 바다에 뛰어들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분명 무슨 사고를 당한 걸 거야. 그래서 나한테 연락할 경황이 없는 거겠지. 아니면 내 핸드폰과 여권을 가지고 다니다가 소매치기라도 당했을지도 몰라. 그럴 거야. 그래야만 해.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괌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과 이국적인 야자수가 어제와는 달리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닮은 뒷모습만 보여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무작정 뛰어가 말을 걸었습니다. 승재니? 유정아? 낯선 젊은 부부가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 아들 내외인 줄 알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순찰을 돌던 현지 경찰의 눈에 띄어 붙들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저는 그저 겁에 질려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버려졌다는 끔찍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괌의 한낮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타는 듯한 아스팔트 위에서 오래 서 있을 수도 없었죠. 결국 저는 기력이 다해 사람들이 오가는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승재야. 유정아, 엄마한테 왜 그랬어? 왜? 해가 기울고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 저는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날 기운이 생겼습니다. 갈 곳 없는 제가 향할 수 있는 곳은 결국 그 호텔뿐이었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로비 구석에 있는 푹신한 소파에 넋이 나간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그리워하다 보니 헛것이 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수경아.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다시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수십 년 전 아프게 헤어졌던 제 첫사랑 최기석 오빠였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이 막막한 이국의 땅에서 바로 이 순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소리 없는 눈물만 펑펑 쏟아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그가 놀라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경아, 너 맞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누구랑 같이 온 거야? 그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죠. 저는 앞뒤를 다 잘라내고 그저 아들 내외와 헤어졌다고만 말했습니다. 핸드폰도 여권도 없고 이 낯선 땅에 혼자 남겨졌다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기석 씨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우리 집으로 가나 말고는 아무도 사는 사람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당장 가자. 그는 망설이는 저를 재촉했습니다. 짐 싸는 것도 내가 도와줄게. 방이 몇 호야?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기석 씨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지어진 그림처럼 아름다운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집에 그는 정말로 혼자 살고 있더군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몸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죠.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제 몸 상태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수경아, 애쓰지 마라. 내가 누룽지 좀 끓였어. 식기 전에 이거라도 한술 더, 아니면 죽이라도 끓여줄까? 그가 따뜻한 누룽지 그릇을 내밀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거 먹어서 뭐해요. 숨쉬고 싶지도 않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들 며느리랑 헤어지긴 왜 헤어져? 혹시 애들이랑 크게 싸우기라도 한 거야? 그래서 애들이 짐 싸들고 다른 호텔로 가버렸어?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자 결국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저 사실 버려졌어요, 애들이. 애들이 날 여기다 버리고 그냥 가버렸다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기석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펄쩍 뛰었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당장 한국 가자. 나랑 같이 가서 그 못된 것들 벌받게. TV에 제보를 하든 소송을 걸든 내가 못하면 내가 대신해 줄게.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사정은 무슨 놈의 사정? 제 어미를 이영만리에 버리고 가는 것들한테 무슨 사정이 있어. 그래도 제가 한평생 목숨처럼 키운 아들이에요. 분명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한국 가서 그 난리를 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소용없어요. 전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저는 결국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슴이 찢어지도록 우는 모습을 보자 기석 씨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는 그저 제 옆에 앉아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천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끊어지는 일도 있구나.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이겠지. 기석 씨는 제 곁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경아, 일단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너 지금 제정신으로 안 보여. 기운 차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의 말처럼 저는 정말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여기서 죽으면 우리 승재를 다시는 못 보겠지. 그 녀석이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들어야 억울해서라도 죽지. 그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죠. 한 일주일은 그저 기석 씨가 차려주는 밥을 기계처럼 받아먹고 잠만 잤습니다.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지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절망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눈만 돌리면 창밖으로 보이는 저 푸른 바다에 몸을 던지고 싶다는 충동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지만 곁에서 저를 지켜보는 기석 씨 때문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기석 씨는 저를 정말 아기 다루듯이 보살폈습니다. 해가 너무 강렬하지 않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이 되면 제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고 휠체어에 태워 바닷가 산책을 시켜주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철수는 파도 소리와 따스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길에 그가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수경아, 그런 몹쓸 애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 응?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아들 녀석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 바보 같았죠. 3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마음속에서 지울 수 있겠어요. 그 녀석은 저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을지 몰라도 어미인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6달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거짓말처럼. 마음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석 씨가 데려다주는 대로 풍경을 보고 차려주는 대로 밥을 먹으며 살다 보니 조금씩 기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삶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석 씨의 한결같은 정성에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쯤 괌 어느 거리의 노숙자가 되어 비참하게 죽어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라도 한국에 어떻게든 연락해서 아들이 어디 사는지 수소문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었고 모든 것이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기석 씨는 저를 데리고 괌의 유명한 관광지인 사랑의 절벽으로 갔습니다. 슬픈 사랑의 전설이 깃든 곳이라고 하더군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기석 씨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시 청혼을 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수경아, 이제 우리 여기서 함께 살자.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다 하늘의 뜻인 것 같아. 그때 한국에서 내가 청혼했을 때 넌 그랬지? 아들과 곧 태어날 손주를 보며 살고 싶다고. 하지만 이젠 그 이유가 사라졌잖아. 어때, 수경아? 지금도 그때와 생각이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진심이 담긴 눈을 바라볼 뿐이었죠. 수십 년의 세월과 아픔, 그리움이 담겨있는 그 눈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석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 목소리도 눈물에 젖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승낙할게요. 우리 결혼해요. 제 대답을 들은 기석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저희 집 방앗간 앞에서 저와 억지로 헤어지면서 서럽게 울던 그의 모습이 떠올라제 가슴도 미어져졌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질기고 깊으면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걸까? 또 이렇게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걸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냐 싶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석 씨는 제게 꼭 한 번은 하얀 면사포를 씌워주고 싶었다고, 그게 평생의 한이었다고 하더군요. 저 하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혼자 살아온 남자. 어쩌면 이 결혼식은 저보다도 기석 씨에게 더 간절하고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는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작은 성당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창가에 앉아 먼저 떠난 남편에게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승재 아빠, 당신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네요. 우리가 낳은 승재가 어엿하게 자라 아내를 맞이하고 남은 여생 손주 재롱이나 보며 조용히 살다 가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승재 아빠, 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 기석 선배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나중에 내가 어떤 벌을 받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승재 그리고 새아가 또 태어날 아기만큼 당신이 하늘에서 꼭 돌봐주고 지켜줘야 해요. 꼭 그래야만 해요. 승재 아빠.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비참하게 버려졌으면서도 이 어미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보. 여전히 아들이 보고 싶고 그 목소리가 그립고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은 슬펐지만 그 와중에도 사무치게 보고 싶은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죠. 그 녀석의 얼굴 한번, 목소리 한번 듣는 것이 그토록 간절했습니다. 제가 말없이 울고 있으니 어느새 다가온 기석 씨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더군요.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제가 조용히 눈물을 삼킬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밝았고 기석 씨와 저는 근처의 작은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하객이라고는 기석 씨가 이곳에서 가깝게 지내온 몇몇 지인들이 전부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는데 환갑이 코앞인 이 늙은이의 가슴이 주책맞게도 조금 설레더군요. 제 나이가 무색하게 수십 년 전에 그 풋풋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결혼식을 마치고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웨딩카에 올라탔습니다. 기석 씨가 신혼여행 대신 이 차를 타고 괌을 한 바퀴 돌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러자고 흔쾌히 승낙했죠. 웨딩카에 막 올라탔을 때였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희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랑 신부님.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제가 밤낮으로 듣고 싶어 하던 바로 그 목소리,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놀라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방금 저 기사님 목소리 우리 아들 승재랑 똑같지 않아요? 내 귀가 이상해졌나 봐요. 제 말을 들었는지 운전기사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승재가 분명했습니다. 아니 넌 승재 이 녀석아, 내가 왜 여기에 있어? 네, 저 맞아요 엄마. 승재 맞아요. 아들은 저를 보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두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승재야, 내 아들 승재 맞지? 엄마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우리 승재 내 아들 보고 있는 거 맞지?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한평생 제가 쏟아부은 정성,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웠던 내 아들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너무나 슬프고 원망스러워 가슴이 찢을 듯이 아파왔습니다. 승재야, 엄마한테 왜 그랬어? 왜 엄마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떠났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응? 가여운 우리 아들, 엄마 그렇게 버려놓고 너도 마음 편치 않았지? 그래서 아파서 못 견디고 온 거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던 마음이 터져나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옆에 앉아있던 기석 씨와 아들 승재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식이 아들 승재와 기석 씨가 함께 계획한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한국말로 또박또박 이야기하는데 무슨 암호처럼 들려 알아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제 결혼식 날 식장을 찾아왔던 대학 동창들에게서 기석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고생만 한 엄마가 안쓰러워 늘 새 출발하시기를 바랐는데 엄마의 첫사랑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다 싶었다는 겁니다. 그 길로 수소문해서 괌에 있는 기석 씨를 찾아냈고 기석 씨에게서 저와 있었던 과거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의 진심을 알아차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고집스러운 성격을 아는지라 평범한 방법으로는 절대 재혼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고 결국 두 남자는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게 된 것이었습니다. 과정이 조금 위험하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제 남은 삶이 행복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는 아들의 이야기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진짜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엄마는 평생 혼자 외롭게 사실 것 같아서 내가 큰 용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하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네? 저 용서해 주세요, 엄마. 이 녀석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획을 세울 게 있고 안 세울 게 있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도 저는 기석 씨와 아들 두 사람이 너무나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네가 진짜 날 버린 줄 알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이 녀석아. 저는 아들의 등을 마구 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기석 아저씨랑 매일같이 통화해서요. 아저씨가 엄마한테 챙겨드렸던 한약 있죠? 그것도 사실 제가 한국에서 보낸 것. 엄마가 늘 다니시던 한약방에서 지어서요. 영양제랑 엄마 입맛에 맞는 반찬 같은 것도 제가 다 알려드렸다고요. 저 한국에서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엄마 미안해요. 진짜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저도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이 녀석아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여.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저는 아들을 실컷 혼냈습니다. 기석 씨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요란한 신혼여행은 사랑하는 두 남자를 원망하고 욕하다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제 원망을 다 들어주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지르고 기석 씨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 유정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정이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승재 씨가 너무 간절하게 어머니 재혼을 바라서. 저 어쩔 수 없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저도 어머니를 그곳에 혼자 두고 와서 너무 힘들어서요. 신경성 위염까지 생겼다니까요. 어쩐지 영상통화로 볼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제야 묻어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승재 녀석이 더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 하나 재혼시키자고. 자기 아내까지 마음고생을 시킨 건 정말 혼쭐을 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내가 저 녀석 용서하나 봐라. 지금은 좀 어떠니? 아직도 위가 많이 안 좋아? 아니요, 괜찮아요. 신기하게도 어머니 결혼식 날짜 잡히고 저희가 괌으로 오는 비행기표를 예약하니까 씻은 듯이 낫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은 못하는 성격인가 봐요. 며느리의 해맑은 대답에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리들 와봐. 승재랑 유정이 둘 다 이리 와서 엄마 한번 안아보자. 이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그런 엄청난 생각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 너희들도 참 힘들었겠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 꾸밀 생각도 하지 마라. 저는 두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승재야, 유정야, 너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이제는 내 남편이 된 기석 씨가 제 곁에 있으니 괌의 밤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게 통장 하나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증여받았던 상가 건물을 판 대금이라고 하면서 아들은 이 돈으로 이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결국 이 돈을 제게 돌려주려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건물 관리하시는 거 점점 힘들어 하셨잖아요. 어차피 저 주려고 하셨던 거 알지만 이 돈 받고 싶지 않아요. 이 돈 가지고 기석 아저씨랑 편하게 지내세요. 엄마는 그럴 자격 충분히 있으세요. 이 녀석이 엄마 더는 놀래키지 말라고 했지. 끝까지 1억이야. 이걸 왜 엄마한테 다시 줘. 엄마가 피땀 흘려 번 돈이잖아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알아서 잘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받으세요.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제 재혼에 얽힌 요란한 소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며칠을 더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와 기석 씨는 괌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습니다. 괌에서의 삶도 좋았지만 역시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내 나라가 그립더군요. 이제 아들은 기석 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늙음하게 큰아들이 생겼다며 아이처럼 좋아하고요. 얼마 전 남편은 커다란 캠핑카를 한 대 샀습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손주까지 5 식구가 다 함께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려면 꼭 필요하다면서요. 참, 한국에 오자마자 저희 3사람은 다 같이 승재 아빠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먼저 떠난 남편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죠. 혹시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옥황상제님 명 받아서 저 위에서 어떤 예쁜 선녀님이랑 알콩달콩 살고 계실지. 아들 녀석의 넋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마가 30년 넘게 저 혼자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엄마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두 분의 행복을 응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여보, 우리 가끔 여기 와요. 기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먼저 하늘로 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잊지 않고 이 우여곡절 끝에 이룬 새로운 가정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